동자승 앞에 놓인 황금가치가 물고 온 봉투 그 안을 열어본 스님들은 얼어붙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백운산 자락을 훑고 지나갔다.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사찰 서원사의 고요를 흔들었다. 서원사는 화려한 단청이나 웅장한 대웅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다.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기와 틈새로는 자풀이 자라나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폐사 직전의 절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가끔 찾아오는 일하곤 길 잃은 등산객이나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든 사연 있는 자들 뿐이었다. 그 적막한 새벽을 깨우는 것은 10살 남짓된 동자승, 혜진의 빚을 소리였다. 혜진은 제 키만 한 대 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었다. 꽁꽁 언 손등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빗자루질을 할 뿐이었다. 춥지 않느냐? 뒤에서 들려온 낮고 걸걸한 목소리에 혜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지산 스님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지산은 서원사의 가장 어른이자 혜진을 거두어 키운 장본인이었다. 아닙니다. 움직이니 땀이 납니다. 혜진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지산은 말없이 아이의 튼 손을 바라보다가 쯧 혀를 찼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내 건넸다. 다 하고 바르거라. 살 터지면 낫는데 한참 걸린다. 감사합니다, 스님. 지산이 대웅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혜진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스님, 저기 오늘도 와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그 깃털 말입니다. 혜진이 가리킨 곳은 자신의 처소인 요사채 툇마루 끝이었다. 낡아서 검게 변한 마루 위에 이질적인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한 금빛. 그것은 분명 깃털이었다. 지산이 천천히 다가가 깃털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깃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듯 했다. 일반적인 까치의 검고 푸른 깃털이 아니었다. 순금으로 빚어놓은 듯한 황금색 깃털. 벌써 열흘째입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제가 눈을 뜨고 문을 열면 어김없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밤새 잠을 안 자고 문틈으로 지켜봤는데 깜빡 조는 사이에 또 헛소리. 지산이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다. 산짐승이 물어다 놓았거나 바람에 날려온 것이겠지. 의미 두지 마라. 그러나 지산의 행동은 말과 달랐다. 그는 깃털을 휙 버리지 않고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스님들, 특히 재정을 담당하는 법운 스님은 동자승이 관심받고 싶어서 금색 물감으로 칠한 닥터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냐며 비웃었었다. 하지만 지산 스님만은 달랐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을 묵인하면서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치였다. 사실 혜진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그 깃털을 가져다 놓는 존재. 혜진은 그것이 황금가치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남들은 본 적 없다고 했지만 혜진은 보았다. 며칠 전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밤이었다. 열기에 들떠 흐릿한 시야 속으로 창호지 문 너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다. 날개 달린 짐승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머물며 혜진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씻은 듯이 내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여느 때보다 크고 빛나는 금빛 깃털이 놓여 있었다. 마치 아프지 말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사찰의 공양 간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지인 무불 스님과 재물을 맡은 법운 스님, 그리고 지산 스님이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냈습니다. 신도들 발길 끊긴 지가 언젠데 이 큰 절을 무슨 수로 유지합니까? 법운 스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젊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승려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상을 풍겼다. 아랫마을 김 사장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절터를 요양원 부지로 넘기면 빚도 청산하고 우리 스님들 거처도 새로 마련해 준답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법은 주지 무불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부처님 도량을 돈으로 환산하려 들다니. 서원사는 수백 년을 이어온 곳이다.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땅을 팔 수는 없다.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 혜진이 녀석 학교 보낼 차비도 없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법운이 지지 않고 대들었다. 지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고 묵주만 돌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관세음보살 정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미간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절이 없어진다니. 혜진에게 서원사는 집이자 학교였고 스님들은 부모이자 형제였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5살 무렵이었지만 한 번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이곳이 사라진다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불안한 마음에 혜진은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낡은 부도탑 근처, 그곳이 혜진의 아지트였다. 까치야. 혜진이 허공을 향해 조그맣게 불렀다. 대답 대신 차가운 바람만 뺨을 때렸다. 내가 깃털을 주는 게 나를 지켜주려는 거라면 우리 절도 좀 지켜주면 안 돼? 혜진은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푸드득.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묵직한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역광 때문에 검게 보였지만 분명 까치였다. 일반 까치보다 훨씬 덩치가 컸고 꼬리깃이 유난히 길었다. 녀석은 나뭇가지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혜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녀석의 깃털이 찬란한 금빛으로 번쩍였다. 황금까치였다. 전설 속에나 나온다는 그 새가 지금 혜진의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까치는 혜진과 눈을 맞추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다. 깃털이 아니었다. 이번엔 작은 도토리였다. 이걸 나 먹으라고? 혜진이 울먹이며 도토리를 주워들었다. 까치는 까악하고 한번 짧게 울더니 숲속 깊은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혜진은 도토리를 손에 쥐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녀석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이 지금 얼마나 슬프고 불안한지. 그날 이후 까치의 선물은 바뀌기 시작했다. 금빛 깃털 대신 사소하고 투박한 것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매끄러운 강돌, 빨갛게 잘 익은 산수유 열매, 향이 좋은 잣나무 껍질 조각. 스님들은 이제 까치가 쓰레기를 물어오는구나 하며 혀를 찼지만 혜진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위로였다. 그리고 어떤 약속 같은 것이었다. 내가 곁에 있다는 투박하지만 확실한 신호. 하지만 사찰의 상황은 혜진의 바람과 달리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계절은 깊어 폭설이 내리는 밤이 찾아왔다. 백운산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날이었다. 전봇대가 넘어져 전기도 끊겼고 전화도 불통이었다. 암흑천지 속에서 촛불 몇 개에 의지한 채 사찰은 거대한 눈무덤 속에 갇힌 꼴이 되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창호지 문을 부리로 쪼는 소리였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규칙적이었다. 혜진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까치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밖에서 둔탁한 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문 앞 눈밭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2가지 물건만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듯 유난히 크고 화려한 금빛 깃털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눈 덮인 세상과 대조되는 시커먼 검은 봉투. 봉투는 젖지 않도록 기름 먹인 종이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혜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까치가 준 도토리나 돌멩이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임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다녀간 것일까? 이 폭설을 뚫고? 하지만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찍혀 있지 않았다. 오직 까치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발자국 몇 개만이 봉투 주변을 맴돌다 사라져 있을 뿐이었다. 혜진은 깃털과 봉투를 챙겨 들고 곧장 큰 스님 방으로 달렸다.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스님, 큰 스님. 지산 스님과 주지 무불 스님은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밤중에 뛰어들어온 혜진의 모습에 두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냐? 한밤중에.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지산 스님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지산이 봉투를 뜯으려 하자 무불 스님이 그를 제지했다. 잠깐. 무불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운이 좋지 않다. 혜진아, 너는 나가 있거라. 하지만 저도 나가 있으래도. 평소 인자하던 무불 스님의 호통에 혜진은 어깨를 움츠리며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척하며 문틈으로 방 안을 훔쳐보았다. 지산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였다. 사진을 본 순간 지산 스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찻잔을 든 손이 격하게 떨리더니 쨍그랑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건. 무불 스님 역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지산을 바라보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란 말입니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진은 숨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애썼다.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우리 절 앞에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지산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우리가 지켜온 아이를 부탁합니다. 서류 맨 앞장에 적힌 문장이었다. 글씨체는 힘이 있으면서도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산은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발목에는 특이한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했다. 혜진의 발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반점이었다. 이 서류는 사찰 토지 등기 권리증 원본이 아닙니까? 이걸 왜? 무불 스님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물었다. 이건 단순한 권리증이 아닙니다. 이 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절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지산의 말이 이어지려던 찰나 밖에서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문 쪽이 아니었다. 법당 뒤쪽, 즉 산을 넘어 들어오는 후문 쪽이었다. 이 폭설 속에 산을 넘어올 사람은 없었다. 짐승이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침입한 자들이거나. 누군가 왔습니다. 지산이 급히 서류와 사진을 품에 넣었다. 혜진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혜진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스님, 저 무서워요. 지산이 혜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묘한 향냄새와 함께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다. 혜진아,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저 다락에 올라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누가 온 건데요? 네. 어서. 지산의 불호령에 혜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아래층의 동태를 살폈다. 잠시 후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승복이 아닌 검은 등산복 차림의 사내 셋이었다.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등산화가 정갈한 방바닥을 더럽혔다. 계십니까? 밤늦게 실례합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얼굴에는 긴 칼자국이 나 있어 험악한 인상을 주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산문을 넘다니. 무불 스님이 의연하게 물었다. 아, 저희는 길을 잃은 등산객입니다만 실은 찾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말입니다. 칼자국 사내가 방 안을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지산 스님의 품 쪽에서 잠시 머물렀다. 무슨 물건을 말하는 게요?
까치 한 마리가 물고 간 봉투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서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그 검은 봉투였다. 그렇다면 황금까치는 이들에게서 봉투를 훔쳐 혜진에게 가져다 준 것인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나가주시오. 지산이 단호하게 말했다. 허허 스님. 거짓말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이 근처로 날아왔는데.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덤으로 이 절에 10년 묵은 동자승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좀 봅시다.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계셔서. 거짓말이었다. 혜진에게 부모가 있을 리 없었다. 있다고 해도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하필 오늘 이 서류를 찾는 자들과 함께 나타날 리가 없었다. 이들은 혜진을 노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런 아이 없소. 무불 스님이 앞을 가로막았다. 없다? 이상하네. 분명 첩보는 확실한데. 사내가 눈짓을 하자 뒤에 있던 덩치 큰 놈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걷어찼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요? 무불 스님이 저지하려 하자 덩치 하나가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늙은 스님은 힘없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주지 스님. 지산이 달려가려 했지만 칼자국 사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품에 있는 거 내놓으시죠. 좋게 말할 때 지산은 물러서지 않았다. 평소에 유약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건 너희 같은 놈들이 손댈 물건이 아니다. 하, 땡중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사내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다락방 틈새로 그 모습을 본 혜진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안 돼.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지붕 위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혹은 수천 마리의 새가 동시에 날개짓을 하는 듯한 소리. 쾅! 지붕 기와가 무너져 내리며 흙먼지가 방 안을 덮쳤다. 사내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무너진 천장 구멍으로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 섞여 들어온 것은 수백, 수천 개의 금빛 깃털이었다. 시야를 가리는 금빛 소용돌이 속에서 날카로운 새의 울음소리가 사내들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꺄악! 이게 뭐야? 눈. 내 눈. 사내 하나가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깃털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깃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무기였다. 지금이다. 도망쳐라. 지산 스님이 소리쳤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산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잡아. 저 늙은이가 가지고 튀었어. 사내들이 지산을 쫓아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쓰러진 무불 스님과 다락에 숨은 혜진만이 남겨졌다.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그날 이후 황금까치는 사찰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사찰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촘촘히 깔리기 시작했다. 폭설이 내린 그 밤의 소동 이후 서원산은 고립된 섬이 되었다. 지산 스님은 그날 밤 산속으로 사라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사내들도 그를 쫓아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눈치였다. 그들은 아예 절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진을 쳤다. 표면적으로는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 통제라는 팻말을 걸어놓았지만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사찰의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법운 스님은 불안에 떨며 계속해서 주지 스님을 압박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개발 용역 깡패들이에요. 지산 스님이 뭘 들고 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덤탱이 쓰게 생겼다고요. 차라리 아이를 넘기고 협상합시다. 입 다물라. 무불 스님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법당을 지켰다. 그는 혜진을 자신의 방에 가두다시피 하며 보호했다. 혜진아,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된다. 화장실 갈 때도 나를 깨워라. 혜진은 지산 스님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 봉투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사찰을 노리는 무리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회유였다. 초콜릿이나 장난감을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좋은 학교에 보내주겠다며 혜진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혜진이 반응하지 않자 방식이 바뀌었다. 어느 날 아침 공양간의 우물물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독극물인지 먹물인지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풀어져 있었다. 식수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 날은 법당의 불상이 훼손되어 있었다. 불상의 목 부분에 붉은 페인트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마치 참수하겠다는 경고처럼. 미친놈들, 이건 불경이야. 노스님들은 분노했지만 힘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전화선은 이미 끊겨 있었고 휴대폰 신호마저 묘하게 잡히지 않았다. 전파 방해 장치를 쓴 것이 분명했다. 스님들 사이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법운을 따르는 몇몇 젊은 승려들은 이게 다 굴러들어온 도래진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혜진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사라져야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혜진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진은 또다시 환청 같은 까치 울음소리를 들었다. 잠든 무불 스님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소리는 뒷산 쪽 지산 스님이 사라진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눈밭 위에는 기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다. 오직 작은 새의 발자국만이 점점이 찍혀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혜진은 홀린 듯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올라가니 인적 드문 산 중턱에 낡은 암자터가 나왔다. 이미 다 무너져 기둥만 남은 곳이었다. 그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지산 스님. 혜진이 달려갔다. 지산 스님이었다. 승복은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산 스님의 몸 위에 덮여 있는 것들이었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나뭇가지들. 마치 누군가가 스님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준 것 같은 모양새였다. 그리고 스님의 가슴팍 위에 황금빛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다. 까치가 스님을 살린 거야?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스님을 흔들어 깨웠다. 스님 일어나세요. 저 왔어요. 혜진이요. 지산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혜진을 향했다. 혜진아. 네, 저예요. 어서 절로 가요. 안 된다 가면 안 돼 놈들이. 지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었다. 그날 밤 가지고 나갔던 검은 봉투는 없었다. 도망치다가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놈들에게 뺏긴 것일까? 뺏기지 않았다. 지산이 혜진의 생각을 읽은 듯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도탑 탑 안에 숨겼어. 부도탑이요? 제 아지트요? 그래, 그곳에 진실이 있다. 내가 찾아야 한다. 지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는 지켜진 아이다. 명심하거라. 그 말을 끝으로 지산은 다시 정신을 잃었다. 혜진은 작은 몸으로 축 늘어진 스님을 업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숲속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찰을 감시하던 놈들인가? 혜진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 산짐승들이었다. 고라니, 너구리, 심지어 멧돼지까지. 평소라면 사람을 피했을 짐승들이 혜진과 지산의 주변을 둥그렇게 에워쌌다. 그들은 공격하려는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호위하려는 듯 밖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까치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혜진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너는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울보동자승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님이 그리고 이 신비한 존재들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답할 차례였다. 부도탐. 그곳에 진실이 있다. 혜진은 지산 스님을 낙엽으로 더 두텁게 덮어주었다. 짐승들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절이 아니라 부도탑이 있는 반대편 능선을 향해.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도끼가 서렸다. 눈보라가 맹수처럼 울부짖는 밤이었다. 혜진은 엉금엉금 기어서 부도탑 앞에 도착했다. 부도탑은 역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석조물로 절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어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탑 안에 숨겼어. 지산 스님의 말을 되뇌며 혜진은 꽁꽁 언 손으로 탑의 기단 석바닥 돌을 더듬었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이끼가 낀 돌틈 사이로 미세하게 헐거워진 부분이 느껴졌다. 혜진은 있는 힘껏 돌을 밀어냈다. 끼익. 돌이 밀리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 검은 비닐에 쌓인 묵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품에 안았다. 이것이 사찰을, 아니 우리 모두를 살릴 열쇠였다. 그때였다. 사찰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불이야. 불. 바람을 타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날아왔다. 놈들이었다. 지산 스님을 찾지 못하고 혜진마저 사라지자 그들은 기어이 절에 불을 지른 것이다.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려는 악랄한 수법이었다. 혜진은 상자를 껴안고 눈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눈구덩이에 빠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공포와 분노만이 아이의 등을 떠밀었다. 사찰 마당은 아비규환이었다. 요사체 한쪽 귀퉁이가 불길에 휩싸였고 무불 스님과 법운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와 있었다. 그들 앞에는 칼자국 산에 강 실장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다. 애새끼 어디 갔어? 그리고 그 늙은 중놈은 어디 숨었냐고. 강 실장이 무불 스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우린 모른다. 제발 불이나 꺼주게. 이 절이 어떤 곳인데. 어차피 밀어버릴 거 미리 태우는 게 뭐 어때서? 빨리 말해. 그 서류 어디 있어? 그때 법운 스님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기 혜진이가 옵니다. 모든 시선이 일주문 쪽으로 쏠렸다. 눈보라를 뚫고 작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승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품에는 검은 상자를 소중히 안은 채였다. 혜진이었다. 평소에 겁 많던 아이가 아니었다. 눈빛이 매서웠다. 오호, 제발로 기어왔네. 강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갔다. 이리 내놔. 그거 내 거니까. 이건 당신들 게 아니야. 혜진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건 우리 거야. 스님들이 지켜온 거야. 말이 많네. 강 실장이 눈짓하자 덩치 큰 부하 둘이 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불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끼에액. 밤하늘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불타고 있는 요사체 지붕 위로 황금빛 섬광이 내리꽂혔다. 황금까치였다. 녀석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불꽃을 날개에 두른 채 덩치들에게 돌진했다. 으악! 뜨거워. 불똥이 튀자 덩치들이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까치는 혜진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녀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빛 깃털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이 아이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강 실장은 주춤했다. 눈앞의 현상을 믿을 수 없었다.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저건 괴물이었다. 저 새가. 강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공포가 서린 눈으로 까치를 노려보았다. 혜진은 그 틈을 타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낡은 서류와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걸 봐.
이게 증거야. 혜진이 꺼내든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이 절의 주지였던 월명 대선사가 남긴 친필 유언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강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유언장? 그딴 종이 쪼가리가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어? 우린 이미 매매 계약서를. 이 사진을 봐요. 혜진이 사진을 강 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사진을 본 순간 강 실장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잭나 잎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며 칼이 툭 눈밭에 떨어졌다. 이건 사진 속 배경은 30년 전의 서원사였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월명 스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스님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기의 포대기 위에 황금까치 한 마리가 앉아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월명 스님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남자. 그는 바로 강 실장의 아버지, 강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강 실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평생 아버지가 불교를 혐오하고 이 절을 밀어버리고 리조트를 짓는 것이 수건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진 후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내 평생의 업거대한 리조트 건설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터전을 잃었다.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아들은 불치병을 얻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부처님께 바치고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를 양자로 들여 평생 기도를 올리게 할 것이다. 강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아들은 바로 자신이었다.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났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누군가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 기도를 올리던 존재,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혜진이었다.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 이 아이의 진가 성인이 될 때까지 황금까치가 그를 지킬 것이다. 까치가 떠나는 날 내 아들의 병도 완치될 것이며 이 땅의 주인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고 땅을 훼손하려 한다면 그 화는 내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혜진은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다. 강 회장이 자신의 아들 강 실장을 살리기 위해 절에 맡기고 평생을 후원하며 키운 수양아들이자 영적인 대리인이었던 것이다. 혜진이 매일 새벽 찬물로 씻고 기도를 올린 그 공덕 덕분에 강 실장은 지금껏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강 실장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혜진을 쫓아내고 자신을 살려준 이 터전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강 실장이 악을 쓰며 혜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때였다. 혜진의 어깨에 앉아있던 황금까치가 날아올랐다. 녀석은 강 실장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구슬피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강 실장의 아버지, 죽은 강 회장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러자 강 실장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아버지의 유품, 낡은 회중시계였다. 시계 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사진이 드러났다. 혜진이 들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아버지와 월명 스님, 그리고 아기 혜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아! 강 실장은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품고 다니며 멀리서 자라는 혜진과 살아난 아들을 동시에 그리워했던 것이다. 스님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법운 스님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돈 때문에 팔아치우려던 이 땅이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과 생명이 담긴 성지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강 실장은 오열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고 있던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 황금까치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아버지의 염원이 만들어낸 수호신이었음을. 그 순간 불타고 있던 요사체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불길이 혜진 쪽으로 덮쳐왔다. 혜진아, 피해라. 무불 스님이 소리쳤다. 하지만 혜진은 피할 곳이 없었다. 거대한 석가래가 불꽃을 튀기며 혜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모두가 눈을 감았다. 팍!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뜬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황금까치가 그 작은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떨어지는 석가래를 막아선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까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금빛 광채가 보호막처럼 혜진을 감싸고 있었다. 까치야. 혜진이 울부짖었다. 까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길을 밀어내고는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 찬란하던 금빛 깃털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녀석은 혜진을 바라보며 가늘게 눈을 깜빡였다. 이제 되었다. 너는 안전하다. 그 눈빛을 끝으로 황금까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눈보라는 그쳤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서원사를 비췄다. 불은 꺼졌다. 요사체 반쪽이 타버렸지만 대웅전과 혜진은 무사했다. 강 실장과 그 일당들은 모두 철수했다. 강 실장은 떠나기 전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서원사의 모든 소유권을 영구히 사찰에 귀속시키겠다는 각서를 썼다. 또한 사찰의 복원과 운영을 위해 막대한 기부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혜진은 말없이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아주었다.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앞섰다. 며칠 뒤 뒷산 암자터에서 지산 스님이 구조되었다. 짐승들이 체온을 나누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며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해냈구나. 내가 우리를 지켰어.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겼다. 검게 타버린 황금까치를 묻은 곳이었다. 혜진은 매일 그곳에 앉아 말을 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서원사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강 실장의 지원으로 무너진 요사체가 번듯하게 다시 지어졌고 소문을 들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황금까치가 지킨 절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울보동자승이 아니었다. 키도 한 뼘이나 자랐고 눈빛은 깊어졌다. 그는 공부를 시작했다. 언젠가 훌륭한 스님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아픈 인연들을 위로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혜진은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까치 무덤가를 바라보았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 꽃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혜진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깃털이었다. 금빛 깃털.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머금은 깃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 같은 나무 껍질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혜진은 깃털을 주워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어디선가 익숙한 까치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푸른 하늘엔 흰 구름만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황금까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간절한 마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혜진은 빗자루를 다시 잡았다. 쓱싹 쓱싹. 마당을 쓰는 소리가 경쾌하게 산사에 울려 퍼졌다. 바람에 실려오는 풍경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원사 앞마당은 예전의 그 고즈넉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황금까치가 지킨 절 소원을 들어주는 동자승이 있는 곳. 이 자극적인 타이틀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관광버스들이 좁은 산길을 메웠고 등산객들은 까치 무덤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느라 북새통을 이뤘다. 요사체 툇마루에 앉은 혜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사람들은 혜진을 보면 저 아이가 그 동자승이래.
하며 손가락질하거나 다짜고짜 다가와 로또 당첨되게 기도 좀 해줘라며 지폐를 찔러 넣으려 했다. 혜진아, 나오지 말고 방에 있거라. 건강을 회복한 지산 스님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사찰의 재정은 넉넉해졌다. 개과천선한 강 실장 이제는 강 거사라 불린다의 후원과 몰려드는 시주금 덕분에 무너진 건물은 번듯하게 다시 세워졌고 공양간에는 쌀 포대가 쌓였다. 하지만 스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졌다. 수행 도량이 아니라 마치 시장통처럼 변해버린 현실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주문을 통과했다. 관광객들의 차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잿빛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감이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다. 그들의 가슴에는 종단 본부를 상징하는 금장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선두에 선 인물은 법인 스님. 종단 내에서 감찰국장을 맡고 있는 차갑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실세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왁자지껄한 마당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도량이 아주 난장판이군요. 무불주지는 어디 있습니까? 무불 스님이 황급히 나와 합장했지만 법인은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본부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벌어진 이적기적 소동이 불교의 정법에 맞는지 혹시 신도들을 현혹하여 사익을 취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감사라니요? 우리는 그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을 뿐입니다. 지산 스님이 항변했지만 법인은 코웃음을 쳤다. 황금같이?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하고 죽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주 교묘하게 기획된 쇼 같군요. 그의 시선이 멀리서 지켜보던 혜진에게 꽂혔다. 특히 저 아이.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데려다가 살아있는 부처 흉내를 내게 하다니. 이건 아동 학대이자 종단에 대한 모독입니다. 서원사에 다시금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이번 적은 밖에서 온 깡패가 아니었다. 절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내부의 권력자들이었다. 법인 스님과 감사팀은 요사체 별관을 점거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장부를 샅샅이 뒤지는 것은 물론 무불 스님과 지산 스님을 범죄자 취급하며 신문했다. 강 회장 아들이 썼다는 그 각서 강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깡패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땅을 넘겼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인은 집요했다. 그는 사실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원사가 유명해지자 이 절의 운영권을 종단 지경으로 돌려놓고 시주금을 관리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스님들의 비리를 만들어내서라도 쫓아내야 했다. 가장 큰 타깃은 혜진이었다. 오후 늦게 혜진은 감사팀이 머무는 방으로 불려갔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내가 혜진이냐? 법인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네, 스님. 솔직하게 말해라. 그깟이 진짜 살아있는 새였느냐? 아니면 건전지로 움직이는 장난감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금색 페인트라도 칠한 것이냐? 모욕적인 질문에 혜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친구라 그래, 그 친구 무덤이 마당에 있다지. 법인의 눈이 번뜩였다. 파봐야겠다. 네. 그게 진짜 돌연변이 까치인지 아니면 조작된 사체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과학수사를 의뢰할 생각이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안 됩니다. 어떻게 무덤을 파헤칩니까? 어허. 어른이 말하는데. 법인이 빳빳한 대나무 회초리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 절이 종단에서 파문당하고 싶으냐? 내가 솔직히 불지 않으면 너를 키워준 무불과 지사는 옷을 벗고 쫓겨나게 될 게다. 협박이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스님들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까치의 희생을 모독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감사팀의 압박 때문에 스님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절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혜진은 몰래 방을 빠져나와 까치의 무덤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무덤가는 고요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낯선 노스님이었다.
법인 일행과는 다른 아주 낡고해진 승복을 입은 작고 구부정한 노인이었다. 누구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승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새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노승이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땅에 묻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인연이라는 건 흙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님은 누구신데 여기에? 나는 지나가는 객승이다. 이름은 무명이라 하거라. 내가 하도 답답해하길래 잠깐 들렀다. 무명 스님은 지팡이로 무덤가를 툭툭 쳤다. 내일 저들이 무덤을 팔 것이다. 막지 마라. 네. 하지만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게다. 이미 날아갔으니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노승은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다음 날 아침 사달이 났다. 법인 스님이 인부들을 대동하고 까치 무덤가로 들이닥친 것이다. 지산 스님과 신도들이 몸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비키시오. 이건 종단의 정당한 감사 절차요. 법인이 고함을 쳤다. 결국 인부들이 삽을 들었다.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젯밤 노승의 말을 떠올렸다. 막지 마라 이미 날아갔으니까. 삼날이 흙을 파고들었다. 신도들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인부 중 한 명이 외쳤다. 이상한데요? 법인이 다급히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혜진이 까치의 시신을 묻고 봉분을 쌓은 곳이었다. 그런데 구덩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뼈 한 조각, 깃털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붉은 흙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법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시신을 빼돌렸군. 밤사이에 증거인멸을 했어. 그는 곧장 혜진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내놈 짓이지?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봐 치워버린 거지. 손대지 마십시오. 그때 지산 스님이 법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웃기지 마. 뻔한 사기극이야. 법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섰다. 좋아. 시신이 없다면 다른 걸로 걸고 넘어지면 그만이야. 이 절의 토지 대장과 회계장부 전부 압수해.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이 절의 모든 법회를 금지한다. 법회 금지령. 그것은 사실상 절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감사팀은 요사체 방에서 술판을 벌였다. 절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지만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혜진은 법당에 홀로 앉아 부처님을 올려다보았다. 황금까치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기적마저 짓밟고 있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까치야, 넌 어디로 간 거야? 정말 날아간 거야? 그때였다. 법당의 촛불이 일제히 파르르 떨렸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였다. 그리고 혜진의 귓가에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말소리였다. 두려워 마라.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불상 뒤쪽 탱화불교 그림가 걸린 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래된 탱화였다. 절을 창건할 때부터 있었다는 색이 다 바랜 그림. 그 그림 속에는 산신령과 호랑이 그리고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새의 눈 부분이 반짝이고 있었다. 혜진은 홀린 듯 탱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 속 새는 분명 황금까치였다. 그리고 그 까치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아래 작은 글씨가 깨알처럼 적혀 있었다. 경신년 봄 월명이 이곳에 숨기다. 월명 스님. 일부에서 유언장을 남겼던 그리고 강 회장과 인연이 있었던 바로 그 스님이었다. 이곳에 숨기다라니? 유언장은 부도탑에 있었는데 또 무엇을 숨겼단 말인가? 혜진이 손을 뻗어 탱화의 귀퉁이를 만지작거렸다. 종이가 아닌 나무판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똑똑. 속이 비어 있었다. 이곳에 무언가 더 있다.
법인 스님이 찾으려는 꼬투리가 아니라 이 절의 운명을 뒤바꿀 진짜 비밀이. 다음 날 새벽 혜진은 감사팀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지산 스님을 법당으로 불렀다. 스님, 저 그림 뒤에요. 뭔가 있어요. 지산 스님이 놀란 눈으로 탱화를 살폈다. 이건 그냥 벽이 아니구나. 회전문처럼 만들어진 감실 물건을 넣는 공간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탱화틀을 옆으로 밀자 뻑뻑한 소리와 함께 벽이 돌아갔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흙먼지와 함께 웬 낡은 목탁 하나였다. 보통 목탁보다 훨씬 크고 검은 오칠이 되어 있는 특이한 목탁. 지산 스님이 목탁을 집어들자 그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목탁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 밀봉한 것이었다. 이 목탁은 월명 큰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쓰시던 것이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 지산이 목탁의 밑바닥을 살폈다. 아주 작은 틈새가 보였다. 그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틈을 벌렸다. 툭. 목탁의 밑뚜껑이 열리며 돌돌 말린 비단 문서가 떨어졌다. 문서를 펼친 지산 스님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금 종단 본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 특히 법인 스님의 스승인 해총 총무원장의 과거 친일 행적과 사찰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착복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월명 스님은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았고 훗날 맑은 영혼을 가진 제자가 나타나면 세상에 공개하라고 숨겨둔 것이었다. 이건 핵폭탄이다. 이게 공개되면 종단 전체가 뒤집어진다. 지산 스님이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이걸 들키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야? 법당에 누가 있어? 법인 스님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그가 순찰을 돌다가 불 켜진 법당을 발견한 것이다. 혜진과 지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혜진이 결심한 듯 목탁을 품에 안았다. 스님, 제가 뛸게요. 저들이 저를 쫓아오게 하세요. 안 된다. 위험해. 까치가 저를 살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혜진은 법당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 어스름 속으로 작은 몸이 튀어나갔다. 잡아! 저놈 잡아! 법인의 고함과 함께 감사팀 일행이 혜진을 뒤쫓기 시작했다. 서원사의 고요한 새벽이 다시 한번 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혜진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쥔주자였다. 새벽에 사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짐승과 같았다. 혜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찢어진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맨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품에 안은 목탁만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존재였다. 저기 있다. 저쪽으로 갔다. 뒤에서 고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법인 스님이 고용한 건장한 수행원들이었다. 그들은 산을 타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평생 산에서 자란 혜진이었지만 다리 길이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혜진은 갈림길에 섰다. 왼쪽은 마을로 내려가는 완만한 길, 오른쪽은 험한 바위 절벽으로 이어지는 망바위 길이었다. 마을로 가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은 새벽이라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저들에게 잡히기 딱 좋은 계활지였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오른쪽 절벽길을 택했다. 가파른 비탈을 네 발로 기어오르듯 올라갔다. 이 독한 녀석, 거기 서라. 수행원 하나가 혜진의 발목을 낚아채려는 듯 손을 뻗었다. 혜진은 나뭇가지를 잡아당겨 탄력을 이용해 튕겨나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수행원의 얼굴을 나뭇가지가 강타했다. 악! 눈이야! 잠시 주춤하는 사이 혜진은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비명조차 삼켰다. 혜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잡힌다. 그렇다면 혜진의 시선이 오래된 고목나무의 옹이 구멍에 머물렀다. 속이 텅 빈 참나무였다. 예전에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숨기던 곳. 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품 안의 목탁을 꺼냈다.
검은 오칠이 된 목탁은 어둠 속에서 더욱 묵직해 보였다. 부처님, 제발 이 진실을 지켜주세요. 혜진은 목탁을 옹이 구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주변의 낙엽과 썩은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아 감쪽같이 입구를 막았다. 이제 혜진의 품은 비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때 바로 밑에서 수행원들의 랜턴 불빛이 번뜩였다. 이 근처야.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었어? 혜진은 반대 방향으로 돌을 힘껏 던졌다. 탁타닥. 돌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저쪽이다. 놈들의 시선이 돌아간 틈을 타 혜진은 일부러 몸을 일으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여기다. 나 잡아봐라. 혜진이 소리쳤다.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다. 혜진은 벼랑 끝을 향해 달렸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 혜진은 벼랑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수행원 셋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뒤이어 법인 스님이 헐떡이며 올라왔다. 이 맹랑한 놈. 이리 와. 목탁 내놔. 법인이 손을 내밀었다. 혜진은 빈손을 들어 보였다. 없는데요? 뭐?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아니면 까치가 물고 갔거나. 혜진이 씩 웃었다. 공포에 질린 웃음이 아니었다. 상대를 조롱하는 승리자의 웃음이었다. 법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잡아. 당장 잡아.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혜진을 바닥에 깔아뭉갰다. 거친 손길이 혜진의 몸을 뒤졌다. 품속, 소매, 바지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흙먼지뿐이었다. 없습니다, 국장님. 산 어딘가에 숨긴 게 분명합니다. 법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혜진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 산의 정적을 깼다. 혜진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어디에 숨겼냐? 말 안 하면 이 산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모릅니다. 죽여도 모릅니다.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인을 노려보았다. 13살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고승의 눈빛처럼 깊고 고요했다. 법인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독종이로군. 끌고 가. 절에 가서 제대로 손봐주지. 혜진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참나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꼭 찾으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서원사의 아침은 무겁게 밝았다. 혜진은 요사체 창고 방에 갇혔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옆방에서는 지산 스님의 신음이 들려왔다. 혜진아, 괜찮으냐? 스님, 저는 괜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혜진이 소리치자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사내가 문을 쾅 찼다. 조용히 안 해. 법인과 감사팀은 저를 발칵 뒤집고 있었다. 산속을 이잡듯 뒤졌지만 그 넓은 산에서 주먹만한 목탁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다. 초조해진 법인은 심리전을 쓰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법인이 혜진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이 들려 있었다. 하루 꼬박 굶은 혜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고프지? 먹어라. 법인이 밥상을 밀어주었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스님에게 고기를 권하다니 모욕이었다. 안 먹습니다. 고집 피울 때가 아닐 텐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건 지산이다. 내가 방금 종단 본부에 보고를 올렸다. 지산이 공금 횡령을 하고 문서를 훔쳤다고. 거짓말. 증거? 만들면 그만이야. 하지만 내가 목탁 있는 곳만 알려주면 지산은 선처해주마. 너도 좋은 학교 보내주고. 회유와 협박.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혜진은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법인은 혀를 차며 밥상을 걷어찼다.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 오늘 밤까지 말 안 하면 이 절의 대웅전을 뜯어낼 것이다. 마루 밑에 숨겼을 수도 있으니 말이야. 대웅전을요? 미쳤어요? 거긴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처? 하. 부처가 밥 먹여주냐?
권력이 밥 먹여주지. 법인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승려복을 입은 사업가이자 정치꾼이었다. 그에게 신앙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한편 절 입구에서는 소란이 일어났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있는 감사팀의 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해 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 거사 전직 강 실장이었다. 그는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야수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켜. 나 여기 신도회장이야. 기도하러 왔는데 왜 길을 막아? 입구를 지키던 덩치들이 막아섰다. 오늘은 행사 중이라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행사? 무슨 행사? 주지 스님한테 연락도 못 받았는데? 돌아가십시오. 좋은 말할 때 강거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절 안이 너무 조용했다. 혜진이 마당을 쓸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굴뚝에서 연기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 문지기 놈들 승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이나 서 있는 자세가 영락없는 용역 깡패들이었다. 냄새가 났다. 이거 재미있네. 종단에서 감사가 나왔다더니 저를 아예 접수하셨나? 강거사는 순순히 물러서는 척하며 차에 탔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고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다. 김 기자? 나 강 회장 아들인데. 특종 하나 줄까? 요즘 핫한 황금같이 절 알지? 거기 지금 감금 사태 벌어진 것 같다. 그림 아주 좋을 거야. 카메라 들고 당장 튀어와. 전화를 끄는 강 거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알았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주먹이 아니라 바로 여론이라는 것을. 내가 깡패짓 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기자들이었으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법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인부들에게 지시해 대웅전 마루를 뜯어내기 위한 장비 속칭 빠루를 가져오게 했다. 어차피 못 찾으면 다 끝장이야. 다 뒤져. 빠루가 오래된 마룻바닥을 뜯어내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에 갇힌 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오열했다. 수백 년 된 마루였다. 스님들의 기도 소리와 땀이 배어 있는 곳이었다. 내가 말해야 하나? 차라리 내가. 혜진의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옆방 벽에서 쿵, 쿵, 쿵 소리가 들렸다. 지산 스님이 머리로 벽을 찢는 소리였다. 혜진아, 흔들리지 마라. 저들은 파괴하지만 우리는 지킨다. 대웅전은 나무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지산의 절규가 혜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서원사 일주문 앞에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들이닥쳤다. 강거사가 부른 지역 방송국 취재 차량, 유튜버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주민들과 신도들이었다. 강거사가 확성기를 들고 선두에 섰다. 법인 스님,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주지 스님과 혜진이 얼굴 좀 보여주시죠. 왜 멀쩡한 저를 폐쇄하고 사람을 가둡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법인은 당황했다. 이렇게 빨리 여론이 움직일 줄은 몰랐다. 막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하지만 명분이 없었다. 신도들이 밀고 들어오자 용역들도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카메라는 생중계 중이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갇혀있던 지산 스님은 묶인 손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가 향한 곳은 문이 아니라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줄이었다. 그 줄은 법당 옆에 있는 범종 큰 종과 연결된 타종줄의 연장선이었다. 예전에 눈이 많이 와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방 안에서 종을 칠 수 있게 만들어둔 비상장치였다. 지사는 피가 통하지 않는 손으로 줄을 잡았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잡아당겼다. 땡. 묵직하고 장엄한 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마당에서 대치하던 사람들도 마루를 뜯던 인부들도 법인 스님도 모두 동작을 멈췄다. 땡. 두 번째 종소리. 그것은 구조 신호이자 호통이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삿된 무리들은 물러가라. 종소리는 산을 타고 내려가 마을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숲속의 짐승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스럭 부스럭.
산짐승들이 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낮에는 숨어있던 멧돼지떼가 요사체 뒤쪽을 에워쌌고 까마귀와 까치떼가 지붕 위를 새까맣게 뒤덮었다. 법인은 공포에 질려 하늘을 쳐다보았다. 새까만 새떼가 마치 먹구름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조화야? 그때 창고 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다. 강거사가 쇠지렛 대를 들고 문을 부수고 있었다. 혜진아, 안에 있냐? 쾅.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강거사가 뛰어들어왔다. 밧줄에 묶인 혜진을 보자 강거사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자식들이 애를 이 꼴로 만들어? 강거사는 혜진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혜진은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새떼의 위협과 신도들의 항의에 법인 일행은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혜진은 법인 스님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다. 퉁퉁 부은 뺨과 터진 입술. 그 모습 자체가 법인의 폭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법인 스님. 혜진이 고요하게 불렀다. 찾으시는 물건 못 찾으셨죠? 법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욕을 할 수도 때릴 수도 없었다. 그 물건 제가 가져올게요.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드리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혜진은 뒤를 돌아 캄캄한 산길을 가리켰다. 저와 함께 가시죠. 제 발로 걸어서. 혜진의 당당한 선전포고였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공개하는 공개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백운산 자락에 기이한 행렬이 이어졌다. 선두에는 퉁퉁 부은 얼굴의 혜진이 섰고 그 뒤로 수십 개의 카메라 조명과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이며 뒤따랐다. 그 빛의 행렬은 마치 어둠을 몰아내려는 횃불 시위대처럼 보였다. 법인 스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인파 속에 섞여 억지로 발을 옮겼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좌우에는 강 거사의 부하들이, 뒤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어딥니까? 아직 멀었어요? 숨이 찬 기자가 물었다. 다 왔습니다. 저기입니다. 혜진이 가리킨 곳은 절벽 끝, 위태롭게 서 있는 고목나무 앞이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맹금류들이 나무 위에서 끼룩끼룩 울어댔다.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저 나무옹이 구멍 아닙니다. 혜진의 말이 떨어지자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나무 구멍을 향해 줌을 당겼다. 법인이 침을 꿀꺽 삼켰다. 만약 저 안에 정말 목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장부가 있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이었다. 내가 확인하겠다. 이건 종단 기밀이야. 법인이 마지막 발악으로 튀어나가려 했다. 하지만 강거사가 거대한 팔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손대지 마쇼. 증거 인멸하려고? 확인은 경찰 입회하에 합니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헐떡이며 올라왔다. 비키세요. 폴리스 라인 칩니다. 경찰이 나무에 접근해 조심스럽게 옹이 구멍을 막아둔 나뭇가지들을 치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적막.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뭐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검은 오칠이 벗겨진 낡고 투박한 목탁이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저건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법인이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 솔방울이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다. 후두둑, 후두두둑.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치와 까마귀들이 일제히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법인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으악, 뭐야? 법인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마치 하늘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형국이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봐. 짐승들도 죄인을 알아본다니까. 천벌을 받는 거야. 혜진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황금까치는 떠났지만 숲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간 것이 분명했다.
이 아이를 도와줘. 경찰관이 목탁을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내려가시죠. 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행렬은 다시 산을 내려갔다. 올라올 때와 달리 혜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법인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다. 서원사 마당은 임시 청문회장이 되어버렸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변호사 입회하에 마당 평상에서 목탁을 개봉하기로 했다. 지산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목탁의 밑바닥 틈새를 열었다. 비단 주머니에 쌓인 두루마리가 나왔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먹물로 쓴 글씨는 어제 쓴 듯 선명했다. 읽어주세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들이 아우성쳤다. 지산 스님이 목을 가다듬고 문서를 읽어내려갔다. 소화 19년 본산주지 해암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사찰림 30만 평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다.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승려들이 사찰의 재산을 팔아먹고 독립군 토벌 자금을 댔다는 매국 행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있는 이름. 해암. 그는 현재 조계종단 실세 중의 실세이자 법인 스님이 모시는 총무원장 해총 스님의 은사스승이었다. 이건 문서를 읽던 지산 스님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문서 뒷장에는 현대의 비리도 적혀 있었다. 1998년 해총은 사찰 문화재 보수 예산 50억 원을 빼돌려 강남 555 룸살롱 지분을 매입하고 숨겨둔 처자식의 유학 자금으로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종교계 비리를 넘어선 역사적 범죄이자 거대한 사회 악이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문서야. 법인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저 늙은이가 위조한 거라고. 30년 전 죽은 월명이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때 혜진이 나섰다. 증거는 문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혜진이 목탁 안쪽을 가리켰다. 목탁 안쪽 벽을 보세요. 월명 큰 스님의 지장이 피로 찍혀 있습니다. 혈서입니다. 유전자 감식을 하면 알 수 있겠죠. 혜진의 말은 쐐기를 박았다. 법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충성하던 총무원장의 치부까지 다 드러나 버렸다. 이제 그는 버림받을 것이다. 경찰이 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법인 스님, 아니 김영철 씨. 특수절도, 폭행,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법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쉴 새 없이 터뜨렸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글펐다. 승복을 입은 자가 수갑을 차는 모습. 그것은 승리라기보다 불교 전체의 비극이었다. 지산 스님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가 큰일을 해냈어. 스님 저들이 불쌍해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부처도 마구니로 보이는 법이지.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원사 목탁 총무원장 비리로 도배되었다. 댓글은 분노로 들끓었다. 서원사는 지켜졌다. 적어도 오늘 밤은. 하지만 혜진은 알지 못했다. 뱀의 머리는 잘렸지만 그 몸통은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뒤편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 대한불교 조계종단 총무원장실. 최고급 자개장과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된 그곳은 절이라기보다 대기업 회장실에 가까웠다. 대형 벽걸이 TV에서 서원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해총 총무원장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는 법인처럼 흥분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법인 그 멍청한 놈. 일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어. 해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앞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최 변호사였다. 원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는 시위가 시작될 겁니다. 그 문서는 필적 감정 결과 진본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본이면 어떻고 가짜면 어떠한가. 어차피 대중은 금방 잊어버려. 해총이 비릿하게 웃었다. 중요한 건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아니라 그 문서를 공개한 놈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지. 도덕성이라 그 동자승 말입니까?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지산과 무불. 그들의 과거를 캐. 해총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서원사 주지 무불 40년 전 파괴하고 속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리고 지산 그놈은 과거 운동권 출신이야.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든 여자 문제를 터뜨리든 해서 그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덮는다.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꼬맹이 혜진이라고 했나? 해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아이가 진짜 위험해. 역물을 부린다는 소문이 있어. 신기가 있는 놈이야. 그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도록. 알겠습니다. 언론팀 가동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해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지. 서원사 건물과 토지, 그게 강 회장 아들 명의로 넘어갔다지. 그 증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소송을 걸어.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절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돈줄을 말려 죽이는 거야. 다음 날부터 서원사에는 또 다른 태풍이 불어닥쳤다. 어제까지 혜진을 영웅이라 칭송하던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논조를 바꿨다. 단독 서원사 주지 숨겨둔 딸 있다? 충격 사생활 르포 동자승 혜진 무속인에게 굿받았다. 사이비 논란 속보 총무원 서원사 상대로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짜 뉴스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어쩐지 까치니 뭐니 하는 게 수상하더라. 스님이 애를 데리고 돈벌이한 거 아냐? 서원사의 전화에는 온종일 욕설이 빗발쳤다. 후원금 계좌는 동결되었고 강 거사가 운영하는 회사마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서원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혜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플로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스님 이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지산 스님은 말없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다. 과거에 잊고 싶은 상처들이 언론에 의해 까발려지면서 그는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혜진아, 이제 진짜 싸움이다. 칼과 창이 아니라 거짓과 모략과의 싸움이야. 그때 요사체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법인이나 깡패들과는 다른 지적이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 최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 법률 대리인 최민석 변호사입니다. 그는 혜진과 스님들 앞에 명함을 내려놓았다. 제안 하나 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소송과 논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 한 장을 꺼냈다. 문서가 조작이었다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리고 지산 무불 스님은 승적을 반납하고 조용히 은퇴하세요. 그러면 혜진 군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는 평생 지원해 드립니다. 거짓 자백을 하라는 요구. 악마의 거래였다. 지산 스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럼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싸늘하게 웃으며 혜진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소년원에 가게 될 겁니다.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촉법소년? 글쎄요, 우리가 가진 힘이면 법도 바꿀 수 있어서.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황금까치가 지켜준 목숨, 까치가 찾아준 진실. 그걸 내 손으로 부정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스님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요사체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가 내민 만년필이 혜진의 손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지산 스님과 무불 스님은 고개를 돌린 채 묵묵부답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내 선택을 따르겠다는 뜻이었지만 그 속엔 뼈아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사인하시죠. 이 펜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스님들은 명예롭게 은퇴하고 너는 유학 가서 새 인생 사는 겁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혜진은 펜촉을 합의서 위로 가져갔다. 모든 것은 조작이었다라는 문구 위에 펜 끝이 닿았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휙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다. 혜진의 머릿속에 불타는 요사체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황금가치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를 살린 건 비겁하게 숨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뚝. 혜진이 펜을 멈췄다. 못하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지금 벼랑 끝이야. 벼랑 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맑게 빛났다. 황금가치는 목숨을 바쳐서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겠다고 그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면 저는 평생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산 스님이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스님 죄송해요. 스님들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비겁한 스님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찌익. 혜진은 합의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다. 나가세요. 법대로 하든 누명을 씌우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찢어진 종이를 낚아채며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지. 최 변호사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린 듯 시원했다. 그런데 기적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서원사를 욕하던 댓글들 사이로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사 다녀온 사람입니다. 혜진이 그런 애 아닙니다. 내가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때 그 절에서 까치가 준 도토리 받고 살았습니다. 조작이라뇨? 강남 룸살롱 장부 떴다. 총무원장이 쓴 법인카드 내역이랑 일치함. 링크 첨부. 강 거사의 제보를 받은 정의감 넘치는 네티즌들과 알게 모르게 서원사에서 위로받았던 수많은 작은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의 바람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다. 역풍의 시작이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지만 여전히 해총 총무원장의 힘은 막강했다. 법적인 싸움을 뒤집으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다. 문서의 내용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월명 큰 스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미 다 입적하셨어. 해총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지산 스님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혜진이 무릎을 탁 쳤다. 아니요, 있어요. 무덤가에 오셨던 그 스님. 무덤가? 똑같이 무덤을 파기 전날 밤에 오셨던 노스님이요. 이름이 무명이라고 하셨어요. 지산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명? 설마. 지산은 급히 낡은 승적부를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무명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무불 스님이 입을 열었다. 혹시 광야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냐? 광야 스님이라니요?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파문당하셨다는? 그래. 월명 선사의 사형 선배이자 해총의 비리를 처음 고발했다가 정신병자로 몰려 쫓겨난 분이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혜진은 확신했다. 그분이 맞다. 그분 어디 계신지 아세요? 토굴에서 사신다는 소문만 들었다. 백운산 꼭대기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너덜지대 너머에. 시간이 없었다. 혜진과 지산 스님은 당장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발이 묶인 강 거사 대신 이번에는 짐승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산토끼가 앞장서고 다람쥐가 바위 틈을 가리켰다. 한참을 헤맨 끝에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토굴을 발견했다. 입구에는 무건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스님,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었다. 혜진이 톡을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럽다. 빈손으로 온 놈들은 썩 물러가라. 혜진이 쭈뼛거리며 말했다. 빈손 아닙니다. 혜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다 타버리고 남은 황금까치의 깃털 조각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까치의 흔적. 이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토굴 문이 열렸다. 그날 밤 보았던 낡은 승복의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광야 스님이었다. 그는 깃털을 받아들고 한참을 어루만졌다. 무뚝뚝하던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결국 월명의 유지를 내 놈이었구나. 스님 도와주세요. 해총 원장이 저를 없애려고 해요. 스님이 증언해 주셔야 해요. 혜진이 간절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광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나가봤자 미친 늙은이 취급만 받을 게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있잖아요. 진실? 세상은 진실보다 힘을 믿는다. 나는 힘이 없어. 그때 혜진이 소리쳤다. 힘이 없어서 숨으신 게 아니라 비겁해서 숨으신 거잖아요. 지산 스님이 깜짝 놀라 혜진을 말렸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황금까치는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스님은 사람이면서 왜 숨어서 구경만 하세요? 그게 부처님 제자가 할 일이에요? 13살 아이의 호통. 그것은 비수가 되어 늙은 승려의 가슴을 찔렀다. 광야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열정이 교차했다. 그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며 일어섰다. 고얀 놈. 월명이랑 성질머리가 똑같구나. 그가 헛기침을 하며 집신을 신었다. 가자. 내 생전 마지막으로 사자 후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설법을 토해낼 테니. D-데이. 해총 총무원장이 직접 서원사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명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현장 방문이었지만 실상은 강제 집행을 위한 무력 시위였다. 경찰, 변호인단,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승려 수백 명이 서원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해총을 향했다.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이 부도덕한 사찰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총의 선언에 추종자들이 옳습니다. 를 연발했다. 혜진과 서원사 식구들은 법당 계단 위에 고립되어 있었다. 할 말 있습니까, 무불주지? 해총이 여유만만하게 물었다. 했습니다. 대답은 무불이 아니라 혜진의 등 뒤에서 나왔다. 법당 문이 열리고 지산 스님의 부축을 받은 광야 스님이 걸어 나왔다. 너무나 늙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태산처럼 거대했다. 해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광야 사형? 해총아.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광야 스님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왔다. 내 놈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까발리러. 장내가 술렁거렸다. 해총은 당황하며 최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저 노인네 끌어내. 치매 노인이야. 헛소리 못하게 해. 용역들이 계단으로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키에엑. 하늘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백운산의 모든 까치와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수천, 아니 수만 마리였다. 태양을 가려 마당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새들은 용역들을 향해 맹렬하게 하강했다. 부리로 쪼고 날개로 쳤다. 으악! 이게 뭐야? 용역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다. 새들은 혜진과 광야 스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해총의 무리만을 공격했다. 이것은 자연의 심판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광야 스님은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다. 이것이 1980년 내 놈이 내게서 뺏어가려 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이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40년을 톡을 해서 썩었다. 카메라가 그 수첩을 비췄다. 해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산증인이 있다. 광야 스님이 혜진을 가리켰다. 이 아이는 내 놈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자 동시에 희망이다.
하늘이 보낸 까치가 이 아이를 지켰다는 건 하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다. 해총. 해총은 뒷걸음질 쳤다. 새떼의 위협, 광야의 등장, 그리고 실시간으로 돌아선 여론의 압박. 그의 견고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그가 쥐어짜듯 변명하려 할 때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혜진의 어깨 위에 유난히 큰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황금색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황금까치와 똑같았다. 스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해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새들이 일제히 울어댔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다. 해총 총무원장의 구속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의 비밀 장부에서 쏟아져 나온 비리 명단은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어 들어가는 게이트로 비화했다. 서원사는 그 태풍의 눈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 뒤에 남은 것은 환호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앓는 소리였다. 지산 스님은 긴장이 풀리자 몸져 누웠고 광야 스님은 내 할 일은 끝났다며 다시 토굴로 돌아가려 했다. 무엇보다 혜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혜진은 말을 잃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혜진의 마음속은 텅 빈 폐허와 같았다. 내가 옳았던 걸까? 나 때문에 스님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 까치도 죽었고. 죄책감. 그것이 어린 혜진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 요사체로 손님이 찾아왔다. 강 거사전 강 실장이었다. 그는 한 손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혜진아, 나다. 강 거사는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혜진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강 거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금고 깊은 곳에서 찾은 거다.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친부모님 물건이야. 충격적인 말이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거사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널 데려올 때 그냥 고아원에서 데려온 게 아니었어. 사실 내 부모님은 10년 전 서원사 입구에서 사고를 당하셨다. 10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 젊은 부부가 갓난아이를 안고 귀경길에 올랐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부모는 즉사했지만 기적적으로 아이만은 살았다. 어머니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은 덕분이었다. 그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당시 기도를 하러 왔던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핏덩이 아이를 안고 오열했다.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러 왔다가 또 다른 생명의 기적을 목격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셨어. 죽은 부모 대신 이 아이를 부처님께 의탁하면 그 공덕으로 내 아들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강거사는 편지를 내밀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에게 쓴 태교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름을 혜진이라고 지었단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우리가 빛이 되어 널 항상 비춰줄게. 혜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꺼이꺼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목숨으로 지켜진 아이였다. 황금까치가 자신을 지켰듯 부모님도 자신을 지켰던 것이다. 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지산 스님과 광야 스님도 눈시울을 붉혔다. 광야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혜진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눈물은 슬픔을 씻어내는 빗물이다. 다 씻겨 내려가면 그 자리에 새살이 돋을 게다. 그날 밤 혜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황금까치가 나타났다. 까치는 혜진의 어깨에 앉아 귓가에 속삭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보아라, 내 뒤에 얼마나 많은 날개가 있는지. 혜진이 뒤를 돌아보니 돌아가신 부모님,
월명 스님, 그리고 황금같이 수많은 숲속 친구들이 혜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잠에서 깬 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빗자루를 들었다. 쓱싹 쓱싹. 마당을 쓰는 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서원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년이 지났다. 서원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험한 사찰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건물을 짓기보다는 숲과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일주문 입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다. 황금까치 기적비 그 비석에는 검은 봉투를 물고 있는 까치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어느 늦가을 오후 30대 중반의 훤칠한 승려가 비석 앞을 쓸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된 혜진이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지산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광야 스님과 무불 스님은 이미 입적하여 부도탑에 모셔졌다. 스님, 올해도 단풍이 곱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나. 내가 처음 빗자루를 잡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산이 흐뭇하게 웃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왔다. 저기 여기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절인가요? 아이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낯을 가리며 엄마 뒤로 숨었다. 혜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잘 익은 도토리 한 알이었다. 소원은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도토리처럼 아주 작지만 단단한 마음을 심으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아이가 배시시 웃었다. 혜진은 그 아이에게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였다. 절 뒤편 숲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고개를 돌리자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치 한 마리가 보였다. 평범한 까치였지만 햇살을 받은 꼬리깃 끝부분이 묘하게 금빛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녀석은 혜진을 보고 고개를 까딱하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고 날아갔다. 혜진이 다가가 주워보니 그것은 작은 단풍잎이었다. 그 잎에는 벌레가 먹은 자국이 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양이 마치 하트 모양 같았다. 녀석 여전하구나. 혜진은 단풍잎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황금까치는 떠났지만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서원사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은 봉투를 물고 오지 않는다. 대신 계절마다 꽃잎, 낙엽, 도토리를 물고 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혜진은 이제 안다. 그때 황금까치가 검은 봉투를 물고 왔던 이유를. 그 검은 봉투 안에는 단순히 땅 문서나 비리 장부가 들어있던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어둠이었다. 까치는 그 어둠을 혜진에게 가져다 주며 물었던 것이다. 너는 이 어둠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빛을 찾아낼 수 있느냐? 혜진은 그 물음에 온몸으로 답했다. 고통스러웠지만 피하지 않았고 결국 어둠 속에서 진실과 용기라는 빛을 캐냈다. 저녁 예불 종소리가 울렸다. 땡땡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 모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가시지요 스님. 예불 올릴 시간입니다. 혜진이 지산을 부축했다. 두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위로 낙엽 하나가 또르르 굴러갔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서원사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